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거는 제가 무슨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좀 오랫동안 연구하고 먼저 고민해 본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학계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성우라고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로 응용언어학이나 사회언어학 같은 걸 가르치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캐치랩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캐치랩이라고 하는 보통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연구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네, 고양이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고양이를 연구하지는 않고요. 캐츠가 뭐의 약자냐면 좀 거창한데요. 컬처, 아트,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의 약자입니다. 서울에 한 10명 정도의 독립연구자들, 대학 강사들입니다. 주로. 신촌이라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특강도 열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썼고요. 여기 나오는 이 고양이는 실제로 제가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열심히 길고양이인데요. 키웠던 그런 고양이입니다. 캐치랩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한 1000배쯤 잘생긴 고양이이기 때문에 가져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들은 이런 책들을 작업을 했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는 읽기 쓰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약간 학술적인 작업이 중간에 있는 리터러시와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서인데 저 학술서를 번역하는데 힘을 못했고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는 책을 정확히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또 엄기호 선생님이라는 분과 함께 썼습니다. 영어 교육과에서 일하기 때문에 영어 관련된 책도 썼고요. 최근에 했던 작업들은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인공지능은 나의 기술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책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의식을 1시간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보통 응용언어학자라고 소개를 많이 해요. 응용언어학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거의 안 계시죠? 언어학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언어학? 네, 언어학이라고 하는 건 말소리, 말의 단어, 말의 문법, 그리고 말의 의미, 그리고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말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응용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쉽게 말하면 언어학이랑 다른 걸 엮어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관심 있는 게 언어와 사회, 언어와 교육, 그다음에 지금 오늘 주제는 언어와 기술 이런 것들을 엮어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면 아니 좀 근무하시는 데가 영어교육과고 전공도 응용언어학을 하셨는데 왜 인공지능을 강의를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사실 저는 석사 때 어떤 논문을 작성했냐면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교육이라고 하는 걸 2000년대 초반에 논문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과정에 가기 전에 사실 7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한 다음에 7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그 기간이 한 10년 되거든요. 그 7년 동안 뭘 했냐면 IT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력이 한 10년 정도는 IT와 관련된 경력이에요. 사실 IT가 조금 너무 저한테 안 맞나 싶어가지고 IT를 떠나겠어. 난 더 이상 IT를 하지 않겠어.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제 유학길에 올랐는데 이게 10년간 해온 이력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계속 기술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관련된 수업을 가르치기도 했고 조교를 하기도 했고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간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타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성우야 너 직장 잘 다니다가 왜 그만두고 하필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니?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또 그 중에서 왜 하필 말이라고 하는 걸 약간 중심에 놓고 공부를 하기로 했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도 내가 왜 이걸 전공하기로 했는지 평생 공부하기로 했는지 정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한테 쓴 답장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쓴 답장 중에 일부입니다.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성호야 왜 말해 공부하기로 했니? 글쎄 어렵다. 내가 왜 그랬을까? 딱히 이거다 하는 답은 없는데
삶에서 가장 멋진 일 중에 하나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변화하고 또 발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는 말을 어렴풋이 했을 때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 이거 기억나는 분 계세요?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맨 처음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시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 혹시 그건 엄마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꽉 껴안아준다는 의미였을까? 손잡고 함께 걷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까? 나중에는 그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는 의미가 되고 대책 없이 뛰어가는 심장의 박동, 말을 더듬고 머리를 극적이는 어린 나의 모습과 엮이고 늙어가는 어머니 눈빛, 통조림 따개가 없어서 망치와 칼로 파인애플 캔을 따주시던 아버지의 사진. 제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에요. 지금 한 35년쯤 됐는데요. 아버지 생각하면 되게 좋은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아들만 3명인 집이거든요. 요즘엔 보기 어렵죠. 아들만 3명인 집. 일단 3명인 집 보기 힘든데 아들만 3명인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파인애플은 귀한 음식이었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너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랑 또래가 많으신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학번인데 제일 이제 많이 먹었던 게 생 파인애플이 아니라 캔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캔을 먹는 날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추석 전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사오셨는데 보통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그 파인애플 캔을 따가지고 먹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셋은 그날이 축제일이라서 언제 먹나 하면서 밥을 꼭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밥을 먹는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캔따개가 없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3명이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러더니 그 말 들으시더니 갑자기 이제 한옥집이었는데 부엌에 내려가셔가지고 이게 약간 좀비 영화 같은 느낌인데요. 한 손에는 망치 큰 거, 한 손에는 식칼이라고 부르는 부엌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이게 캔이라고 하면 캔에다 이제 칼을 대고 망치로 조심스럽게 통통 이게 주변을 갖다가 두들겨가지고 따가지고 저희한테 캔에서 파인애플 하나씩 나눠주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였는데 그 기억은 되게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살면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은 트라우마라고 해가지고 슬픈 기억이나 상처가 되는 기억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아버지께서 진짜 열심히 그 캔을 따시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그 장면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제 머릿속에서. 또 학교에 다녀오면 고구마 아랫목 밥통에서 꺼내 먹어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모습과 이 사랑이라는 말이 겹치고 피고 지는 꽃, 그 위에 날아다니는 벌들, 일렁이는 수양가들과 함께 춤추고 글을 쓰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과 섞이고 이제 마지막이 사랑 한마디만 던져도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와락 반기잖아. 내 머리를 흔들고 가슴을 채우잖아. 사랑 단 한마디 말로 이 온 우주가 내게 다가오잖아. 말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변화하고 발달을 한다는 거야. 그럼에도는 어렸을 때 배웠던 역접의 독서에서 이제는 세상을 뒤집는 의지가 되었고 서울은 제가 서울 태생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이제는 욕망과 아픔이 교차하는 우리들의 고향이 되었지. 선생은 지식의 전달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배우고 나누는 게 업이 된 사람이 되었고 인생은 홀로 쓸쓸히 보통 중2병 걸리면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나는 참 고독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안아주랴.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이제는 함께 잘 또 아름답게 서로의 삶을 목격하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죽어가는 일이 되었어.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변화하듯이 우리의 말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슴이 뛰어. 그래,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 벅차다면서 호들갑을 떨 수 있는 나여서 말을 공부하기로 한 거 아닐까 싶어. 너무 거창했나? 예, 너무 거창했죠, 솔직히. 이거 얼굴 보고 이런 얘기 못하죠, 솔직히. 얼굴 보고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친구가 그러겠죠. 어디 아프냐? 아니면 저는 술 잘 못 마시는데 나 술이라도 먹었냐?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냐 싶을 텐데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예. 이메일의 힘은 강합니다. 앞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읽기 쓰기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실 원래 보통 사전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네이버 사전 같은 걸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한테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사랑을 찾아가지고 사랑의 뜻 1번, 2번, 3번을 적어보시고 거기 예문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라고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1번, 2번, 3번 의미와 예문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A4 용지를 옛날 구식으로 나눠드린 다음에 각자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의 정의를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경험을 근거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고 그 근거, 그 정의에 맞는 경험에 기반한 예문을 2개씩 적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언어학에서는요, 오른쪽과 같은 사전을 그냥 사전, 영어로는 딕셔너리라고 부르고요, 왼쪽, 즉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엮여 있는 어휘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랑을 다르게 생각하듯이 우정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인생의 의미도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다 다르게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각자가 다른 몸을 갖고 있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뜻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한다면 오늘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은 연인들이 내일 깨질 리가 없겠죠.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일 헤어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해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다 하면 나 뭐하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뛰어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나게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읽어보면요, 인공지능이 다 하면 난 뭐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서 내가 나로서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갈 때 인공지능과 협업이, 인공지능과의 컬래버레이션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단한 다짐으로 마인드셋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잘 가꾸고 있는가, 내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의 이제 공지식이고요. 이 책에서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강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학문단이 있는데 그 학문단은 읽고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선언에 부응하듯이 지난 한 해에만 수백 건의 인공지능 관련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책이 2024년도 하반기에 나왔거든요. 지금 찾아보시면 알라딘이나 교보 같은 거 찾아보시면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이요 거의 2,000 몇백 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환산을 하면 2022년 11월에 챗GPT가 처음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책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23년 중반부터 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따져보면 하루에 2.5권 내외 정도가, 많게는 3권 정도가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역사상 사실 어떤 특정한 주제의 책이 하루에 3권씩 나온 적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에 관한 책도 하루에 3권씩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3권씩 책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인공지능이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나 어떤 방향으로 그것이 가게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에 3권씩 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도, 기업도, 미디어도 이 거대한 변화에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자꾸만 옥신거립니다. 우리는 언제 나무의 시대, 이끼의 시대, 돌고래의 시대, 미생물의 시대, 어린이의 시대, 혹은 진주의 시대. 아무도 진주의 시대를 얘기한 적이 없죠. 진주가 사실은 많이 오는 도시는 아니지만 저희는 굉장히 친근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진주문고에서 여러 번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도시입니다. 제가 제일 친한 친구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던가요? 빙하를 살리려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강하늘 대지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다루는 책이 하루가 멀다고 출판되고 매체는 권리인들의 목소리를 하루 매일 앞다투어 전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다양성, 공존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위해서 사회 전반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책을 쓰고 강연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해서 이제 SF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SF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재 삶에서 가장 슬픈 측면은 과학이 지식을 모으는 속도가 사회가 지혜를 모으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분이 인공지능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20세기 중반 후반에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거기서 과학을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과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도 어떻게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인간에게 이롭게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읽고 쓰는 생태계, 일터너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읽기와 쓰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원래는 의미는 좀 넓지만 오늘은 읽기 쓰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읽기 쓰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4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키워드는요. 오늘 뭐 제가 학원 강사는 아니지만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뇌계예요. 뇌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뇌계로 읽기와 쓰기가 굉장히 빨리 구상하고 있다. 뇌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옛날 말이긴 한데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뒤집히는 걸 전도라고 해요.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본말이 전도됐다. 그 전도라서 뒤집히는 겁니다. 그 옛날 그 기술 중에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토 리버스라는 기술 아세요? 그 테이프 이렇게 막 가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뒤집어져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향이 뒤집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오토 리버스 할 때 그 리버스가 저 전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기 쓰기를 실천하는 때 읽기와 쓰기가 뒤집히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빨라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생산성, 어떻게 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이 들리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들리고 학교에서 들리고 그죠?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은요. 저자성과 윤리입니다. 저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글을 딱 보면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그죠? 강아지가 글을 쓰거나 고양이가 글을 쓰지는 않잖아요.
걔네들은 할 일이 글 쓰는 거 말고도 많습니다. 글 쓰지 않아요. 글 쓰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글이 있다고 해도 이게 사람이 쓴 것인지 인공지능이 쓴 것인지를 우리가 판별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과연 저자가 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거 우리가 저자성이라고 하는데 저자성에 대한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인공지능은 과연 저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연 이건 글쓰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사진가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화가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작곡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매개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매개로 해서 읽고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읽기에 또 쓰기에 지속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보면요, 대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보면은 대학생들 중에 인공지능을 안 쓴다, 절대 안 쓴다는 학생은 없어요. 네,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문제이지 절대 안 쓴다는 학생은 없습니다.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즉 2023년까지만 해도 안 쓰는 학생이 절반이 넘었어요. 과제할 때 인공지능 안 써요라고 하는 절반이 넘어요. 2년 사이에 절반 정도 수준에서 10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저게 뭐 요약한다든가 단순화, 상세 설명, 바꿔쓰기 이런 것들을 다 잘하거든요. 웬만큼.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쓰기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읽기에 있어서 양날의 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작년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노벨상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작품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5.18을 다룬 작품인데 누군가가 그 작품을 갖다가 5페이지로 요약해서 읽고 저는 소년이 온다를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소설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런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날려버리고 줄거리 5페이지로 해가지고 읽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원본을 읽지 않고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전 국민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읽은 척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게 있죠. 어떤 걸 읽게 되냐면 사실은 아까 소설 얘기를 드렸지만 그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서 어떤 감각적인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약본을 읽으면 그런 게 없어요. 빠져드는 경험이 없죠.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팀장님이 제 친구라고 해봅시다. 친구라고 해보고 이 팀장님 전화했습니다. 이 팀장님, 저 오늘 되게 힘든 일이 있는데 저녁 먹으면서 한 2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좋다고, 오늘 약속 없다고 저녁 먹으러 가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갔더니 갑자기 팀장님이 오늘 행사가 있는데 까먹고 내가 약속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2시간 얘기할 거 3분 컷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메시지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지 왜 뭐라고 한 다음에 3분 컷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이 될 거거든요. 사실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내용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요지를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얼굴을 보고 그 시공간에 같이 있음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그죠? 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자주 하진 않지만 뒷담화도 좀 하고 이러면서 친구가 필요한 건데 3분 컷으로 해보라 그러면 왜 오라고 한 거지? 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굉장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300페이지짜리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5페이지 읽고 다 읽은 척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라는 게 있고요. 읽기와 쓰기가 전도된다.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통합된다는 겁니다. 여기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강사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과제를 내줍니다. 저는 과제 좀 많이 내주게 생겼나요? 네. 네. 저의 신조는 뭐냐면 과제를 많이 내주고 학점을 후하게 주자. 신조입니다. 학생들이 조금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합당하게 성적을 최대한 잘 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쓰기 과제를 많이 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쓰기 과제를 내줄 때 그냥 주제를 주고 아무거나 써봐 이렇게 내주지 않거든요. 보통은 읽기 과제를 내준 다음에 그 논문이나 뭐 에세이나 아니면은 책의 어떤 챕터를 읽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써봐라 이렇게 과제를 내줍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 과제를 하려고 그러면 읽기를 안 하고는 과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히 읽기가 뭔지 모르니까 읽어야지 내용을 알고 그걸 기반해서 뭔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가요? PDF로 돼 있으면요. 안 읽는 학생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공지능한테 올립니다. 업로드를 해요. 어떤 학생들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공지능한테 자료를 먹여요. 이렇게 먹인단 말이에요. 자료를 먹인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토해내게 하는 거죠. 이런 김성우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거에 대한 비평문을 쓰라고 했는데 비평문을 3페이지 작성해줘. 그럴듯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완벽하게 정말 독창적이고 좋은 글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A부터 C까지의 등급이 있다면 한 A- 정도 줄 수 있는 글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러니까 성적을 하다가 A- 정도 받을 사람이 만약에 이 과목이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과목이 아니다. 나 여기 그렇게 김성호 선생님 과목에 시간 많이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올려가지고 1분 만에 뽑아가지고 대충 이게 고친 다음에 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읽기가 없어지죠. 그리고 쓰는 게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프롬프팅을 질문 몇 개 던진 다음에 뽑아낸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전통적인 글쓰기에서는요 읽기와 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읽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종래의 글쓰기, 옛날식의 글쓰기를 구성하는 읽기에서 시작해서 쓰기로 가는 방향성은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글쓰기에서는 일단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쓰게 만듭니다. 읽지 않아요. 일단 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온 걸 읽기 시작해요. 따라서 옛날 방식, 전통적인 방식에서 읽기의 대상은 주로 타인이 쓴 원문 텍스트예요. 원문 텍스트. 그런데 쓰는 건 당연히 그 필자 자신이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쓰는 후자,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일단 쓰기에서 시작해서 읽기로 가는 방향성이 우세하고요. 많은 경우에 이 경우에 쓰기는 실제로 자기가 타이핑을 하거나 글씨를 쓰는 게 절대 아니고 프롬프팅에서 생성하는 거 이게 주를 이루고요. 읽기의 대상은 원문을 읽는 게 아니라 원문을 요약하거나 원문의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전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읽기에서 시작해서 쓰기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는 생성을 먼저 한 다음에 생성된 걸 읽어요.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좀 같이 토론하고 같이 책도 썼던 엄조 선생님이라는 분이랑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가 되게 편리해진 시대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읽지 않고 독자인 척하고 자기가 쓰지도 않고서는 자기가 쓴 척한 필자인 척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떠신가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과제를 내는데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분명히 이건 인공지능이 썼다고 생각되는 그런 과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의 생태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생태계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이 모든 글들을 다 정독하진 않으시잖아요. 어떤 건 되게 빨리 읽고 어떤 거는 되게 정독해서 읽고 어떤 경우는 좀 발췌해서 읽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읽기와 쓰기의 속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모든 게 빨라지고 있어요. 읽는 것도 요약해서 빨리 읽어버리고 쓰는 것도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빨리 생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모든 게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읽기와 쓰기는 그게 되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팀장님이랑 보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그 대담 프로그램이죠. 네, 대담 프로그램에 김혜란 작가가 나오셨어요. 김혜란 작가한테 손석희 씨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없고 인간에게 있는 게 어떤
무엇이 있는 것 같냐라고 했더니 김혜경 작가님 되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잘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인공지능은 망설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망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뭇거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쭈뼛쭈뼛하는 게 있잖아요. 인공지능한테 그게 없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뭔가 넣으면 주르륵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언어 중에 하나는 침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침묵.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 초기에 초등학교에 폭탄 떨어져가지고 이 안에서 100명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장애로 보이는 그 관들이 쭉 있는 걸 봤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묵이었죠, 저는. 근데 침묵한다고 이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죠. 제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감정들이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망설임이라든가 침묵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고 뭐든지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가속화,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읽기도 빨라지고 처리도 빨라지고 쓰기도 빨라지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여전히 상수로 그대로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고 숙성시키는 속도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챗GPT가 나와서 갑자기 나는 읽기의 속도가 30배 빨라졌다. 나는 50배 빨라졌는데?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책을 시간을 들여서 읽을까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되지. 왜냐면 우리가 경험을 정말로 진실된 경험을 진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몸의 속도를 따라야 돼요. 뇌의 속도를 따라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0배로 글을 빨리 뽑아낼 수 있다고 해서 30배로 빨리 학습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이제 드러난 건데요. 인간은요, 수세기 전의 인간과 저와 유전자로 따지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그죠?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런데 유전적으로만 보면요, 사람의 유전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요. 기술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책에서 썼는데 화려한 것을 중요하다고 착각합니다. 화려한 걸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착각해요. 빨라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친구와의 대화, 팀장님과의 가상 대화 얘기를 드렸지만 과연 빠른 게 중요할까요? 3분 컷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떠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아래 보시면 인간의 몸을 경유하지 않고, 즉 사람의 머리를 경유하지 않고 기계에게,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그런 텍스트의 생산, 쓰기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지만 그걸 이해하는 몸의 속도, 우리의 뇌의 속도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인공지능을 쓰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착각하는 거는 말이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써서 뭔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실험들을 보면요,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빨리 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한 세기 동안에 교육학과 학습과학이 다 합의를 한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배우면 쉽게 까먹어요.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갑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네, 제가 진리라고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말인데 학습과학에서는 진리입니다. 쉽게 배운 거 쉽게 까먹어요. 어렵게 배운 게 오래 남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게 오늘의 주제, 저작권의 날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피곤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진 않을게요. 한번 손을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과제를 내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제 학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과제 내드렸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하다 그러면 과제하는데 한 2시간쯤 걸릴 것 같다 싶은 과제를 내드렸어요. 근데 쓰기 과제예요. 읽은 다음에 무언가 써야 되는, 읽기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쓰기 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공지능한테 파일 올린 다음에 이거 써줘 해가지고 한 2분 만에 완성이 됐어요. 2분 만에 완성된 글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2분 만에 써도 질문을 내가 얹었으니까 이 글은 내가 쓴 거야. 내가 이 글의 저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2분 만에 손 들어보세요. 2분이다 2분인가요? 두 분밖에 안 되셨어요? 진짜 2분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내가 썼다고 하기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요. 오케이. 그러면 질문 바꿔볼게요. 1시간 정도 걸리는 쓰기인데 전체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걸 하는데 한 30분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넣어가지고 글이 나오면 읽어보고 뭔가 이거 고쳐줘. 이게 단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키워드를 다른 걸 바꿔가지고 여기에 통계를 좀 더 넣어줘 해가지고 한 2-30분 열심히 했어요. 나름 집중해서 했습니다. 2-30분 정도 열심히 했으면 이건 내가 쓴 거다. 좋습니다. 2-30분 했더라도 내가 직접 타이핑하고 내가 직접 그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읽고 쓴 과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했다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읽고 쓰기 하는데 한 2시간 걸리는데 1시간 넘게 붙잡고 계속해서 무언가 했다. 그럼 아까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드시겠죠? 그러면 이건 1시간 넘게 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내가 쓴 거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드신 분들 포함해서 아직도 아니다. 내가 직접 읽고 직접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과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한 10분 정도?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단 경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경향성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시간을 들였잖아요. 내가 멀리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거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좀 전통적인 걸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전부터 교류하고 계신 선생님 중에 김재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인공지능 관련돼서 강연 많이 하시고 좋은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응용화학자라서 생물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잘 몰라요. 근데 생물학자 선생님한테 이런 글을 제가 의뢰를 좀 드립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글을 써주세요 해가지고 생물학자 선생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편집자라서 이 부분은 대중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조금 빼주시고요. 이런 소재를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때 또 글이 왔어요. 근데 이 글이 조금 더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분은 정말 문장이 조금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좀 자르고 이 부분에서 좀 표를 좀 넣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나름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드렸고 선생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걸 제가 쓴 건가요? 이렇게 보면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뭔가 자기랑 상호작용을 했다고 해도 김재인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관계는 대필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나의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대필을 해준 거지 내가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정답이 있다고 주장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40대 이상,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저자성과 10대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저자성이 너무나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10대 초등학생들은요 손을 되게 많이 듭니다. 제가 했잖아요. 이런 거죠. 내가 10분 동안 왔다 갔다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는데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관행은 있습니다.
장난 없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저 여기 다 넘어가서요. 여기 맨 아래 한번 볼게요. 결국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공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독 저자는 못 돼요. 단독 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혼자 책을 써서 내지는 않으니까. 물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사람이 어떤가 무언가를 갖다가 지시를 해야만 책을 쓰기 때문에 단독 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저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거에서 학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가 공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국제의학 학술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좀 유명한 의학 학술지를 펴내는 편집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준을 정한 거예요. 편집인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저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입니다. 첫 번째, 저작물의 보안 또는 설계 또는 저작물을 위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글을 쓰는데 데이터를 만들거나 뭔가 자료를 갖다가 구성하거나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글을 쓸 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작물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초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거죠. 즉, 그 언어, 말을,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단어도 쓰지 않고 난 저자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출판될 버전에 대한 최종 승인입니다. 이 정도면 책으로 내도 되겠어. 이 정도면 논문에다가 출판해도 되겠어라고 승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3명의 공저자랑 같이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논문이 나왔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우와 나도 모르게 논문이 나왔어? 그러면 실적도 올라가니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저자로서의 자격이 미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논문이 나오는지도 몰랐는데 나왔다고? 이건 저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최종적인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는요, 저작물의 정확성 혹은 무결성. 예를 들면 논문을 쓰거나 책을 썼는데 거기에 틀린 정보가 없는지, 틀린 통계가 없는지, 틀린 자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저작물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데 동의함. 이것은 과학자의 양심을 열고 학자의 양심을 열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는 맞는 거예요. 자료에 충실한 거예요. 통계도 맞는 거예요. 라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저자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3번과 4번이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못하는 건 4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어떤 부분에서 정말 치명적인 통계 오류가 있었어요. 논문에 통계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과학자 어떤 분이 김성원 선생님 그 논문 보니까 되게 내용 괜찮은 것 같은데 중간에 통계가 이상해. 그래서 저한테 항의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되게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챗GPT가 썼는데요. 얘한테 뭐라고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거 쓰실 때 보면 아래 뭐라고 나와요? 본 AI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비슷한 문구가 나오죠. 그거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글쓰기를 걱정해서?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건 네 책임이야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빅테크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길 확률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라. 우리는 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지만 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 글은 내 얼굴 아니고 내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직까지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고양이도 안 되고요, 개도 안 되고요, 인공지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만 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 학계의 정설이고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신생 저널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그런 대단한 저널들이 아니고 신생 저널들 중에 시도를 하는 저널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사람이 쓴 논문을 처음에 싣고요. 그 다음에 섹션을 갈라가지고 이거는 사람이랑 인공지능이랑 같이 쓴 논문 해가지고 따로 내보내요. 이런 저널, 이런 학술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시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간만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빨간 글씨만 보면요, 기여의 영역,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글을 써주고 수정을 해주고 그죠? 그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어느 정도 인정돼요. 하지만 윤리적인 책무, 그죠?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그 책임을 지는 영역은 사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사람만 저자나 공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학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읽기 쓰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가지 키워드: 매개, 전도, 생산성, 속도와 생산성, 그죠? 그 다음에 저자성, 네 가지인데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사실 저는 오늘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런 강의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활용 강의는 진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읽고 쓰는 것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학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읽고 쓰는 일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여봤는데요. 읽지 않고 쓰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읽지 않고 쓰잖아요. 그것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시대의 도래 속에서 읽고 쓰는 일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깊이 사유해보자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념적인 혼선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금 뒤에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마우스. 이거 마우스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 마우스라고 불렀을 때 모든 사람이 그거 마우스라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쥐가 없겠죠? 깨끗한 건물에 쥐가 없을 겁니다. 쥐가 막 다녀요. 저 쥐랑 이 마우스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쥐거든요. 영어로 마우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쥐라고 부르는 거예요. 쟤도 쥐고 얘도 쥐야.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쥐야 이게. 그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크기가 비슷하잖아. 내가 아는 쥐는 미키마우스가 먼저 생각나는데 그 미키마우스가 그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생각해보시면 뭐냐면 얘랑 진짜 살아있는 쥐랑 같은 게 있으니까 크기가 약간 비슷하다는 거? 그거 빼면 어때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쥐라고 똑같이 마우스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제가 오늘 KTX를 타고 서울에서 왔는데요. 좀 멀리서 왔습니다. 기차가 달려요. KTX가 달려요. KTX가 달린다는 말이 있고 I가 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아래 위에 달린다는 똑같이 생겼죠. 발음도 똑같고, 근데 정말로 그 의미가 똑같나요? KTX가 달리는 거랑 I가 달리는 거랑 정말로 똑같은 의미인가요? 어떤 좌표, 물리학적으로 어떤 좌표에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빼면 같은 게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같은 게 없어요. 전혀 없는데 우리는 똑같은 말로 달린다라고 해요. I도 달리고, 그죠? 기차도 달려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인공지능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인공지능이 글을 읽고 씁니다. 사람이 글을 읽고 써요. 근데 우리는 읽고 쓴다라고 하는 말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공지능이 읽고 쓰는 거랑 사람이 읽고 쓰는 거랑 정말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옛날에 좀 부식이라서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못하기도 하고 돈도 없기도 한데,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서 다들 요즘 하이닉스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빼고 외국 기업 중에서, IT 기업 중에서, 하드웨어 기업 중에서 인공지능의 이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이 있죠. N으로 시작하는 기업,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이라고 하는 CEO가 최근에 한국에 와가지고 신의
이제 대기업 회장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보셨나요? 네,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인데, 자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는 원래 뭘 만드는 회사였냐면, 저는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지만 게임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 한데, IT 기업 다니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자녀분들도 게임을 많이 하실 테니까, 게임을 하면요 화면이 되게 빨리 바뀌어요. 화면이 빨리 바뀌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우스의 움직임, 손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화면이 확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확 바뀌는 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 화면에 제대로 된 정보를 뿌려주는 역할을 되게 잘 해야 되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의 이름이 GPU예요. GPU 들어보셨죠? 네, GPU. GPU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화면에다 뭔가를 뿌려주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2020년도에 빡 터졌잖아요. 챗GPT 이후에. 그 이후에 이 그래픽을 처리하는 하드웨어가 인공지능의 계산을 하는데 핵심적인 하드웨어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옛날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행렬 배워보신 분, 행렬. 행렬 싫어하셨죠? 대부분은요. 행렬 배우셨을 텐데, 행렬 중에 이제 긴 행렬을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한국어로 얘한테 챗GPT한테 말을 하면 한국어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얘는 한국어를 이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잘 이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면 얘가 어떻게 한국어를 이해하는 거냐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책에 나오니까, 그 인터넷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쪼개요. 단어, 정확히 말하면 토큰이라는 걸로 쪼갭니다. 막 쪼개요. 그 다음에 토큰을 갖다가 숫자, 벡터로 일종의 행렬로 변화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세계가 3차원 세계잖아요. 근데 컴퓨터 안에서 차원을 300차원, 400차원 같은 엄청나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만들고, 거기에 그 단어의 위치를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가지고 그걸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할 때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그 계산을 제일 잘하는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숫자로 벡터로 나와요. 그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얘가 한국어를 잘하는구나, 영어도 잘하네, 독일어도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수학적으로 변형한 벡터를 계산해요. 그런데 그걸 엄청나게 빨리 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말을 이해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5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읽기쓰기와 인공지능의 읽기쓰기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인간은, 제가 쓴 글인데요. 인간은 읽으면서 기억을 소환하고 추론하고 공유하고 공감한다. 기후전환이 무섭다라고 하는 문장을 쓰는 나는 두려움과 무력감,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감정과 상상, 행위를 추동한다. 슬픈 단어는 정말로 슬프고 아픈 문장은 정말로 아프다. 인간은 언어를 경험하지만 기계는 언어를 계산한다. 그들의 계산은 우리의 경험을 대체하지 못한다. 제가 아까 아래로 썼지만 이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이해할 때 읽기와 쓰기가 더 의미 있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도시이기도 한데, 글쓰기와 글읽기 우리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글쓰기는 생각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표현. 머릿속에 생각이 있고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익스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 영어 시간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익스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익스는 밖으로고요. 인이나 인투가 안으로고요. 익스는 밖으로요. 프레스, 밀어내는 거죠. 안에 있는 생각을 언어를 활용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가 글쓰기인 거죠. 그런데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나쁜 정의예요. 나쁜 정의 무슨 나쁜 정의냐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머릿속에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타이핑만 드르륵 하면 2페이지짜리 글이 나오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완성된 생각을 글로 바꾸지 않아요.
선익은 생각, 아이디어들의 애매한 뭉친 어떤 그런 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렇게 안개처럼 뿌옇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끄집어내요. 그죠? 일부를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 표현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이 저한테 말을 겁니다. 아, 김성우 이렇게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면 세 페이지 가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전개하기 힘들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 바꾸는 게 없어라고 얘가 말을 해요. 그럼 다시 지워요. 아니면 어떤 비유를 썼어요. 비유를 써가지고 시작했는데 아, 이 글의 주제가 이 비유랑 맞을까? 이 비유를 다 쓰면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싶으면 비유를 바꿉니다. 단어를 바꾸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각의 일부를 익스프레션 밖으로 꺼내고 이 밖으로 끄집어내진 언어에 의해서 다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글쓰기의 과정은 끄집어내고 영향을 받고 끄집어내고 영향을 받고 이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글쓰기예요. 단순히 사고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임프레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 익스프레션, 그리고 밖에 나온 언어가 저의 생각을 자극하고 저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논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임프레션, 내 안을 누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리로 돼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래만 읽어보겠습니다. 저 아래 보시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깊이 빠져들수록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 어디까지가 머릿속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스크린이 언어인지 경계가 흐려지게 돼요. 생각은 언어가 되고요. 언어는 생각이 되는 거죠. 사고와 언어, 즉 생각과 말의 유기적 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글쓰기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과 말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면서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챗GPT한테 우리가 두 줄을 넣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글이 완성돼 있어요. 글이 완성되는 동안 생각과 글이 유기적인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글쓰기 아주 극히 일부만 완성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이유는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의 깊이를 더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읽기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읽기를 정보를 흡수하는 걸 생각해요. 이 세상에 지식이 되게 많고 책을 읽으면 지식을 흡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한 그림 보실까요? 위에 소녀를 보면 독자인데 저 소파 같은 데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되게 정적이에요. 근데 아래 보시면요. 이 독자의 머릿속에서요.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막 공룡이랑 싸우기도 하고요. 막 결혼도 하네요. 그럼 장난 아닌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읽는 것 또한 단순히 정보를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를 기반으로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기도 하고 감정 때문에 막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정보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시나 소설을 읽을 때는 그런데 논문을 읽을 때나 설명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논문을 읽을 때나 설명문을 읽을 때도 저렇게 머릿속에서 뭔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글을 잘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자가 김성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김성호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건 내 생각에는 너무 비판적인데 나는 이렇게까지 비판적이지 않아. 어느 정도 인공지능은 최대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해. 그러면 머릿속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김성호 이 문장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렇게 쓰지 않겠어. 또 어떨 때는 어떤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는 굉장히 그래도 예시는 마음에 드네 하면은 나 같으면 이 예시 말고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 예시 말고 다른 예시를 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러면서 넌픽션 읽을 때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걸 오래 기억해요. 잘 기억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나 소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와 소설, 넌픽션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쓰기만이 아니라 읽기도, 그러니까 쓰기는 밖으로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생성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 할 때 사실은 읽기도 생성적인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죠. 그죠? 따라서 외부로 만들어내는 것만 아웃풋만 생성적이라는 사고는 지극히 반생성적이고요. 사실은 읽기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 머릿속에서 심상과 상상, 복귀와 예측, 공감과 갈등이 생성되고 있고요. 저렇게 하는 읽기가 좋은 읽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생성 없이 읽기나 사유를 통한 생성 없이 그냥 무조건 많이 만들다 보면 잘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의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글이 나옵니까? 그 생각의 재료를 만들어야지 좋은 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의 재료를 만드는 것은 내부에서의 생성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질문만 잘 던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프롬프트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그 프롬프트 아래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 제가 인공지능 연구자고 인공지능에서 꽤 많이 완전 초전문가 아닐지 몰라도 전문가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여기 옆에 계신 어떤 수학교사 선생님 계세요. 수학 선생님은 인공지능 잘 몰라요. 근데 수학을 잘 아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수학 교육에 맞는 정말 좋은 문제와 핸드아웃, 그죠? 학생들한테 좀 학습지를 선생님보다 잘 만들 수 있을까, 이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AI의 응답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여전히 환각이라는 걸 보이거든요. 저 뒤에 얼룩말 보이세요? 아무도 안 보이세요? 저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환각이 보이는 거죠. 인공지능은 지금도 환각이 굉장히 많아요.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AI 요약 있잖아요. 구글에 하면 그 위에 뜨는 거. 그거 10개 중에 1개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시죠? 2025년도의 연구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중요한 정보는 항상 원소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 기본적인 리터러시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프롬프트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질문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하는 말은 되게 무책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것들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할 것인가를 생성 없는 생성을 경계하기라고 하는 약간 말장난과 같은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한 1시간쯤 이렇게 앉아 계셨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시간 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의 생각과 1시간 후 지금의 생각은 아주 조금이나마 뭔가 생각할 지점이 좀 있네 라고 변화하셨을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하게 뭔가 지식을 생산해내거나 글을 쓰시거나 하진 않으셨거든요. 듣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이라는 거 하셨죠. 경험이라는 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생성 없는 생성은 뭐냐면 생성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요즘에 번역하라고 그러면 다 영어로 제너레이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죠? 제너러티브 AI라고 하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 할 때 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 생성 그 의미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AI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 말고 이 아래 보시면 철학적인 의미의 인문학적인 의미의 생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becoming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까 제가 1시간 전에 계신 분들과 지금의 분들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1시간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릿속으로 내부에서 뭔가 갈등하고 이런 것도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아주 조금이나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을 경험한 거고요.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마지막으로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변신하는 것, 이것이 있었던 거죠. 제가 최근에 강연을 하다가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강사님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삶 이런 것들 하던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렇게 되게 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잘 사는 게 저도 뭔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끊임없이 변신하는 삶이 좋은 삶이고 멋있는 삶 아닐까요? 누군가의 강연을 들을 때는 그 1시간 동안의 강연 동안 최대한 경청하고 그 속에서 내가 변신하고
친구와 대화를 한다면 친구와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또 다른 존재가 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뭔가 변신하는 존재가 멋있는 존재 아닐까요? 좋은 삶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성, 즉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과 내적인 변화의 경험과 되기가 없이 그냥 많이 만들어내는 생성, 제너레이션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generation without becoming은 우리가 지양하고 사실은 무언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과 함께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어떤 체험을 하고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인공지능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